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또 힘차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2과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1과목을 했습니다. 선물과 옵션을 공부했는데 이제 2과목은 장외 파생 상품으로 수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압하고 그 다음에 장외 옵션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신용 파생 상품, 통화 관련 파생 상품, 그 다음에 파생 결합 증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과목에서 보통 공부하는 장외 파생 상품하고 우리가 이제 1과목에서 배운 장내 파생 상품하고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배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장내 파생 상품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선물하고 옵션이 있었어요. 선물하고 옵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은 이제부터 배울 수압을 여기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여기 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선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옵션이 두 개가 다 걸리죠. 이 옵션은 왜 두 개가 다 걸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장내 옵션이에요. 상장된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장외 옵션입니다. 이거는 상장이 안 되고 그 거래 상대방과 1대1로 상대 매매하는 그런 형태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여기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요거 옵션은 여기 두 개 걸린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선물하고 선도의 경우에 선물은 선도하고 이제 상품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선물은 상장돼 있고 선도는 자유롭게 거래한다. 이게 1대1로 상대 매매한다.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선도는 동일하다. 수익 구조도 똑같고 그다음에 상품 구조도 똑같아요. 다만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룰 같은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이제 제도적으로 다른 거고 선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외에서 거래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거지 상품 구조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수압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압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수압의 기초를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재 처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뭐 이것저것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수압의 기초에서 파생 상품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수압 거래는 현물 거래와 선도 거래 혹은 일련의 선도 거래가 여러 개 모여진 하나의 거래, 여기 밑줄 쳐놓고요. 이게 수압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수압의 정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파생 상품 구분이 나와요. 선도 거래가 있고 수압 거래가 있고 옵션 거래가 있다. 여기서 선도 거래에는 FRA라는 게 있어요. 밑줄 쳐놓으세요. FRA 좀 이따가 우리가 할 겁니다. 나중에. 자, FRA라는 게 요 상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FRA라는 건 요거 Forward Rate Agreement라는 뜻이고 Forward가 선도니까 선도, 레이트는 금리, 그 다음에 여긴 Agreement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 특별한 아주 특이한 상품인데 뭐냐면 금리를 마치 상품처럼 놓고 거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난 5% 이상 오를 것 같다. 그러면 5%의 FRA라는 선도 금리 계약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해보면 금리가 5%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건데 얼마를 받느냐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매수했는데 계약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걸어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100억을 이렇게 계약 금액을 걸어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정 시점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목표로 한 만기 시점에 가가지고 7%가 됐다고 가정을 해요. 금리가 올라서 7%가 됐다 그러면 7%의 시장 금리에 계약 금리 5%만큼 뺀 2%만큼 하고 100억을 곱해서 내가 받는 겁니다. 돈을. 자, 그러면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RA를 매수한 사람은 2억을 받는 거고요. 5% FRA를 반대편에서 매도한 사람은 2억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서 3%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내가 계약 금액 100억이 걸었으니까 100억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억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손해본 거죠. 그만큼을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RA라는 게 이제 이게 본격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압의 손익을 따질 때 FRA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RA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FRA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금리를 상품처럼 거래하는 건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FRA가 1대1로 상대 매매하기 때문에 이게 선도거래 일종으로서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선물 뭐 쭉 해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본 거예요. 쭉 한번 보시고요. 스왑 거래는 이자율 스왑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표에서 이자율 스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스왑에서. 그 다음에 외환 스왑, 통화 스왑 이런 정도의 순서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주식 스왑이나 뭐 이 상품 스왑이나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옵션 거래는 이자율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옵션, 주식 옵션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한 번씩 본 겁니다. 1과목에서. 자,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생경하게, 생소하게 처음 봤던 게 바로 FRA라는 거예요. 그래서 FR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왑의 개요가 있는데 스왑 개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왑 구조는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거다. 스왑이란 말은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을 스왑이라고 그래요. 스왑은 요거는 교환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교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이 스왑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놓고 자, 스왑의 개요에 보면 그림의 초기,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만기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스왑이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교환, 이자 교환, 만기 교환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오른쪽에 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스왑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교환을 크게 초기 교환, 처음에 교환하는 거. 그 다음에 쿠폰, 쿠폰이 이자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쿠폰이란 말 나오면 쿠폰은 자, 대개 보면 이건 이자율 또는 이자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만기 교환 이렇게 나눈다 하는 거 알아놓고 그냥 앞에는 쭉 읽어보세요. 어차피 이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왑 거래의 생성과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볍게 보셔도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나와도 난이도가 매우 낮으니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스왑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돈을 교환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건데 이 교환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스왑이라는 상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환이 자유롭지 못하면 스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건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 그 전에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어요. 달러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달러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니까 외환 거래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시작해요. 제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외환 거래에 대해서 이 제한을 외국환 거래법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외국환 관리법이 있지만 어쨌든 외환에 대해서 아주 통제를 심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미국에서 무슨 무역 거래나 아니면 이 상사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 있다고 쳐요. 미국. 여기는 영국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에서 자 만약에 영국에 있는 본사하고 미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본사는 미국 국적 회사고 영국 본사에 있는 회사는 영국 국적 회사인데 여기가 자 미국 본사에 있는 회사에서 영국의 자회사나 영국의 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회사가 있고 또 영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도 미국의 자회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회사가 영국에 있고 영국의 자회사가 바로 미국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 돈을 송금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들 또는 뭐 투자금 이런 것들을 송금해줘야 되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이 송금 자체가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대외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외환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제 직접 외화를 이렇게 조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두 본사가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미국 본사에서 영국 자회사 남의 회사에다 이렇게 달러로 대출해줘요. 그 다음에 영국 본사에서는 미국 자회사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본사를 둔 자회사에 이렇게 파운드로 대출해주는 거예요. 파운드로 대출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나란히 대출해준다 그래서 이걸 평행대출이라고
했단 말이죠. 직역하면 평행이란 말이 패러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패러럴 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 대출 또는 상호 대출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상호 대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평행 대출 또는 패러럴 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대출을 하게 됐는데 이 상호 대출은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영국의 지사에서 미국의 본사에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데 똑같이 대출해 주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얘가 채무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하고 이 계약은 별건의 두 개의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나도 돈을 안 줄 거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채무불이행한다고 해도 한쪽은 별건의 대출이기 때문에 한쪽은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신용위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자, 대출 계약을 한 건으로 본사가 직접 합니다. 본사끼리 이렇게 대출 계약을 하고 여기서 조달받은 돈을 장부상 조달받은 돈을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요걸 백투백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 직접 대출이라고 그래요. 상호 직접 대출. 백투백 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외환 거래 도피 외환을 해외로 유출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외환거래법의 어떤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호대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상호 직접 대출이 있는데 이걸 패러럴 론, 이걸 백투백 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이 과도기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과도기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상호 직접 대출의 경우에 대출 계약이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도 나도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없앨 수는 있어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은 없앨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자를 주고받게 되는데 나도 이자를 주지만 이자를 받기도 하고 또 이자를 받지만 또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과세당국에서 이자 소득세를 묻으라 이거죠. 그래서 상호 직접 대출의 경우도 세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세금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과정, 두 개의 과정, 상호 대출과 상호 직접 대출,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의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통화 사업으로 넘어와요. 이제 외환 거래가 풀리게 되니까, 외환 규제가 풀리게 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통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나중에 다루지만, 자,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자, 이렇게 각국의 두 개의 통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환이 어려웠을 시절에 잠깐 상호대출과 상호 직접 대출, 즉, 자,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외환의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CRS라는 통화 수합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거. 통화 수합이 있기 전에 원초적 형태로 이 두 개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